소설로 만나는 오늘,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권도연 작가님의 소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를 낭독합니다. 오늘은 국회 구두방 주인 민중섭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하루를 담고 있지만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태원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마주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를 함께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구두방 주인 민중섭의 이야기. 오늘은 본관 5층부터 둘러가야 했다. 아침 욱신거리는 무릎 때문에 약을 먹고 바르느라 지체했더니 예정된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국회에 도착한 탓이다. 원래대로라면 8시에 2층을 먼저 둘러 구두를 수거하고 3층, 4층, 5층 순으로 차례로 올라가면 됐다. 하지만 벌써 시간은 8시 하고도 20분이 훌쩍 넘어가 있었다. 9시가 되면 2층은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들로 북적일 터였다. 모든 정당이 그 시간에 아침 회의를 시작했다. 국회 분위기는 엄중했다. 모두가 날카로웠다. 아침 회의는 늘 예민하고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고 정치인들의 말에 따라 그날 혹은 그달 그 해의 나라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중섭은 생각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도시네요. 일찍이 아니야. 여기가 첫 타임이야. 2층 놓쳤어. 아이고 저런. 그럼 2층은 오후에나 가세요. 왜? 오늘 오전 내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거예요. 뭔 일 있어? 이태원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그 부모들 오기로 했어요. 저번에 왔을 때 내부 질서 유지 때문에 보초 섰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애들도 안타깝고 부모들도 안타깝고 그걸 다 법으로 못 해주는 의원들 마음도 이해가 가고. 중섭은 국회 경위 진영의 말에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2022년 10월 29일 늦은 밤 평소 즐겨보던 시사탐사 프로그램을 보다 얼핏 잠이 들었다. 소란스러운 TV 소리에 잠이 깬 중섭은 화면에서 속보란 글자 아래 압사사고, 심정지, 응급실 행위라는 글자를 마주하고는 바로 몸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모든 화면이 긴급 속보로 바뀌면서 앰뷸런스 불빛이 번쩍이는 이태원 거리를 카메라가 바쁘게 움직였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다. 압사,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는 계속 늘어났다. 59명이던 사망자가 세 자리가 되는 순간 중섭은 그만 TV를 끄고 말았다. 새벽
3시경이었다. 진영의 말을 떠올리며 중섭은 2층을 빼고 한 바퀴를 돈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구두방이 있는 6층으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백열등 하나로 의지해온 구두방 안이 어둡게만 느껴졌다. 좁은 공간 안에 가득 찬 왁스 냄새도 독하게 느껴졌다. 중섭은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올렸다. 하지만 구두방으로 들어오는 볕은 많지 않았다. 구두방은 종일 한산했다. 수선이나 광내기를 원하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중섭은 폰에서 날씨를 확인했다. 역시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을 알면 세차를 하거나 구두를 닦지 않는다는 것을 중섭은 너무도 잘 알았다. 하이힐에 굽 수선을 끝으로 중섭은 무료해졌다.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5층을 돌았지만 수거한 구두는 총 6켤레 뿐이었다. 중섭은 이대로 6층에 가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침에 돌지 못한 2층을 한번 돌아볼 생각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라고 적힌 보라색 조끼. 점퍼를 입은 사람들 10대 명이 닫힌 회의실 문 앞에 모여 있었다. 중섭은 조용히 카트를 밀었다. 그날따라 구두와 수선 도구가 달린 통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중섭은 구두 몇 개를 더 닦아보겠다며 2층을 내려온 자신의 판단을 후회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의원인 듯한 사람들이 나오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동시에 유족들과 얽히며 순간 회의장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유족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공간에 가득 찼다. 중섭은 재빨리 카트를 밀었다. 우당탕 카트에 바퀴 하나가 빠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중섭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중섭은 아침에 자신이 저지른 말썽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복잡한 마음 때문인지 손은 계속 헛돌았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을 진흙 묻은 구두가 짜증이 났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면 구두를 이리 험하게 신나. 혼잣말에 화를 내는 중섭 앞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구두 주인을 탓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필 중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 구두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중섭은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구두를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중섭의 눈에 보랏빛 점퍼가 들어왔다. 중섭은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그게... 앉으시지요. 예. 중섭은 제대로 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부스스 자리에 앉았다. 여기 워커 수선도 해주십니까? 예, 뭐든 하죠. 올해 이것만 신어서 그런가 바닥이 닳아 미끄러워서요.
밑에 안 미끄러지는 고무 같은 거를 좀 달 수 있을까요? 남자가 간이 의자에 앉아 신던 워커를 벗어 건넸다. 중섭은 고개도 들지 않고 남자의 워커를 받아들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워커에서 역한 발냄새와 땀내가 코를 찔렀다. 중섭은 애써 표정 변화 없이 그의 신발 바닥을 살폈다. 남자의 말대로 신발 바닥은 몽땅 닳아 있었다. 자칫 비 오는 날 물이라도 밟는다면 미끄러져서 머리든 허리든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전체를 다 붙이면 보행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뒷굽이랑 앞에 고무 달아드릴게요. 좀 나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허둥지둥하던 중섭이 다시 제정신을 차린 건 구두의 힘이다. 구두 수선만 30년. 꿈결에서도 구두를 만지는 것이 좋은 중섭이었다. 중섭은 끙 하고 일어나 도구함을 열어 워커에 달만한 고무를 꺼냈다. 머릿속에는 이미 워커 수선을 끝냈다. 7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이다. 중섭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따뜻한 볕이 남자의 머리 위로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하얗게 새어버린 남자의 머리가 빛을 받은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연세도 있으신데 운동화 같은 가벼운 거 신으시지. 워커는 무겁잖아요. 무릎이랑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이런 거 신으시면. 발이 시려서요.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 발이 시려서. 중섭은 뉴스에서 이태원 희생자 가족이 분향소를 밤새 지키고 있다는 앵커의 멘트를 떠올렸다. 하지만 중섭은 그렇다고 남자를 위로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다. 국회에 있으면 억울한 죽음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익숙해지지 않는 장면이다. 우는 유족과 이를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 야속하지만 야속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중섭은 인명은 천명이라 믿는 쪽이었다. 하지만 나의 일이라면? 만약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억울하게 죽기라도 한다면? 잘못된 법, 악용된 법 때문에 딸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면 나라도 국회를 찾겠지. 중섭은 생각했다. 그러나 중섭은 알고 있다. 선한 마음은 이용을 당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늘 타인의 마음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마련이다. 국회에 온 사람들은 늘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애써주는 공권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중섭은 앞에 앉은 남자도 비슷한 처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 알리기와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타인의 눈물을 이용했다. 그도 혹시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포기하기에는, 잡은 손을 뿌리치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벼랑 끝인 상황. 중섭은 워커 바닥에 바른 본드가 다 마르자 고무 바닥을 붙이고 바닥 모양대로
칼을 대고 쓱쓱 모양을 만들어 잘랐다. 중섭의 손놀림은 빨랐고 빈틈이 없었다. 고무를 붙인 후 워커를 바닥에 두어 번 탁탁 내려쳐 본드가 잘 붙었는지 확인했다. 바닥을 들어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워커 주인에게 넘겨주려는데 간이 목욕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중섭은 구두방의 낡은 슬리퍼 안에 당장이라도 양말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은 워커 주인의 발가락을 바라봤다. 얼마나 큰 추위를 견뎌온 것인지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중섭은 서랍에서 구두 밑창 스펀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워커 발 안에 붙였다. 이렇게 하면 신발 주인은 지금보다는 덜 춥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다. 중섭은 워커의 흙을 털어 남자 앞에 내밀었다. 여전히 남자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중섭은 켜져 있던 TV의 볼륨을 줄이고 가만히 앉아 잔업을 했다. 소리가 나는 작업은 뒤로 미루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거랬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없어지자 남은 구두에 광을 내고 또 내었다. 이때 중섭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매 같은 시간마다 전화를 하는 딸이었다. 중섭은 몸을 돌려 조용히 딸의 전화를 받았다. 진지 드셨어? 밥을 먹었냐는 간단한 질문을 딸은 매일 했다. 작년 겨울 중섭은 구두방 안에서 쓰러졌다. 손님이 올 때까지 구석에 방치되었다던 말에 딸은 세상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죽을 뻔했잖아. 다음에 또 그러면 나도 같이 죽어버릴 거야. 중섭 홀로 키워온 딸이었다. 남자아이처럼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건 딸아이를 보며 중섭은 엄마 없이 키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스스로를 책망했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1층 식당. 메뉴 뭔데? 생선가스랑 콩나물국. 돈 많은 국회에서 돈가스나 해주지 무슨 생선이야? 에이, 국회가 무슨 돈이 많아. 돈 4,000원에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 맛은 있었어? 맛있지. 그럼 됐네. 오늘도 아프지 마. 안 아파. 아빠 건강해. 내가 그랬지? 아빠 생각하지 말고 나 생각하라고. 나 아빠 병수발 못해.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 딸의 말에 중섭은 픽 하고 웃었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몸을 돌리는데 워커 주인이 방긋 웃고 있었다. 시끄러웠죠? 나가서 받는다는 게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딸이 화를 내서. 아니요, 부럽습니다. 아, 예. 중섭은 괜히 딸 얘기를 했나 싶어 입을 꾹 다물었다. 말 대신 워커를 내밀었다. 남자는 슬리퍼를 벗고 워커를 신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을 넣고 쿵쿵 앞뒤로 찍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편안하고 좋네요. 다행입니다.
밑창만 붙인 건데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와, 사장님 기술자시다. 피로감으로 눈에 핏줄이 선 남자의 눈가가 풀리며 다정함이 묻어나왔다. 중섭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두운 분위기를 풀고 싶었다. 아유,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죠. 죽을 뻔하신 거 제가 살려드린 겁니다. 죽음? 중섭은 순간 자책했다. 지금 저 남자 앞에서 죽음을 얘기한 거야? 감히? 중섭은 남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얼굴에 주먹을 날리더라도 죄인처럼 가만히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적이 흐르는 약 3초간의 시간 동안 중섭은 눈을 꼭 감았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물먹은 스펀지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우르르 물을 쏟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남자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아까보다 눈가는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어제도 제가 국회를 왔었는데요.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나가는 길에 도서관이 있길래 들어갔지요. 널따란 로비에 앉아 있는데 책장에 꽂힌 책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래요, 제목이. 보니까 이어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 작가님인가 장관도 하셨다던데 무튼 그분이 쓴 책이었어요. 앉아서 책을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죽음은 다른 세계의 삶이다. 모든 삶은 처음부터 죽음 한가운데 있다. 죽음은 사라졌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뿐이다. 주머니 속에 달그락거리는 유리 그릇 같은 거다. 제가 딸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죽는다, 죽음 이런 글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젠간 나도 죽고 사장님도 죽고 우리 집사람도 죽을 거잖아요. 단지 누가 먼저 죽느냐 뿐이지. 왜 딸이 먼저 죽었는지 그건 참 억울하고 아프지만 이유를 누가 알겠어요. 이유도 모르는데 곱씹으면 뭘 하겠어요. 근데요, 여전히 억울하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우리 딸을 떠올리면 그것 또한 너무 억울하고 아프니까요. 주머니 유리 구슬이라 생각하려고요. 삼키지 말고 보고 싶을 때마다 달그락달그락 만져보고 꺼내보고 그러고 살려고요. 안 볼 때는 내 주머니에 있다, 깨질 것 같은 유리가 있다, 괜찮다 여기면서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계속 아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 나중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아프면, 힘들면, 아, 내가 좀 아프구나, 힘들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도 심장도 온몸의 장기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요. 중섭은 아내가 떠났을 때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다. 딸아이를 안고 뛰어내릴지, 가스라도 들이마셔야 할지, 인터넷으로 죽는 방법도 찾아보았다. 그러다 주민센터에 아내의 사망 신고를 하러 갔는데 창구에 앉은 직원이 중섭의 표정을 읽고 무료 심리 상담을 추천해줬다. 상담가는 중섭에게 말해주었다. 슬퍼하라고, 충분히 슬퍼하라고. 10여 년 전 그 말을 중섭은 떠올렸다. 국회에 또 오시면 들려주세요. 그땐 워커 말고 다른 거 신고 오시면 또 고쳐드릴게. 그러죠. 그땐 무거운 워커 말고 가벼운 운동화 신고 올게요. 아, 운동화는 내가 해줄 게 없는데. 저랑 차 한잔 하시죠. 딸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씩씩한 친구인 것 같던데. 딸바보끼리는 딸 자랑하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나 사장님한테 우리 딸 자랑할 거 많거든. 남자의 말에 중섭은 너털웃음을 흘렸다. 우리 딸은 대장부요. 학생회장을 도맡아 하니 나중에 정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 이건 자랑이 아닌가? 중섭의 말에 남자도 웃었다. 오랜만에 어두운 구두방에 밝은 기운이 흘렀다. 중섭은 왠지 이 남자와 더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 이야기는 다소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픔은 억누르기보다 충분히 슬퍼하고 또 표현할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삶은 기쁜 순간도 많지만 그만큼 아픈 순간도 함께 주어지죠. 중요한 건 그 슬픔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잠시 마음을 돌아보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